미래시장의 판도를 좌우할 히토류. 대한민국 역시 히토류 확보에 열을 올리고 있는데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귀한 히토류를 선뜻 제공하겠다고 먼저 나선 국가가 등장했습니다. 그 주인공은 바로 베트남. 이런 뜻밖의 제안에는 사실 이유가 있었다고 하는데요. 한국이 베트남에 고삐를 확실히 주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고 합니다. 대체 그간 베트남과 한국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인지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난 3월 테슬라 투자자들이 모인 행사장. 세계 전기차 시장을 이끌고 있는 테슬라의 향후 계획이 발표되는 자리였던 만큼 전문가들은 물론이고 일반 소비자들의 이목도 집중되어 있던 행사였는데요. 이곳에서 테슬라는 놀라운 계획을 발표합니다. 바로 히토류 제로. 히토류 자석 생산에 발생하는 오염 문제를 비롯해 공급망 문제에서도 자유롭지 못한 부작용을 고려해 테슬라는 앞으로 자사 모터에서 히토류 자석을 제거할 것을 선언합니다. 깃바퀴 구동 모터에 네오디뮴 자석을 쓰고 있던 테슬라는 조만간에 네오디뮴 자석을 제거해도 성능상 아무런 문제가 없는 제품을 개발하겠다고 밝혔죠. 이 소식이 퍼지면서 세간의 이목은 테슬라와 더불어 히토류에 쏠렸습니다. 전기차 시장에서 히토류의 존재는 필수 불가결하다는 것이 대부분 사람들이 생각하던 상식이었습니다. 현재 전기차에 사용되는 히토류는 효율이 매우 좋아서 소량만 사용해도 충분한 성능을 보장합니다. 앞서 설명했던 네오디뮴 자석을 다른 물질로 교체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해도 네오디뮴 자석과 비슷한 성능을 내려면 훨씬 더 무겁고 큰 자석을 사용해야만 비슷한 성능을 낼 수 있습니다. 히토류에 따라 미래 산업의 주인공이 바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히토류는 정말 중요한 자원인데요. 테슬라가 선언한 히토류 제로 선언도 성급하다는 반응이 나올 정도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히토류의 상당량은 중국에서 생산되어 수출되고 있습니다. 엘리먼트 비주얼 캐피털리스트의 자료에 따르면 4,400만 톤의 히토류가 중국에 묻혀 있으며 그 수치는 세계 1위에 해당한다고 하는데요. 심지어 다른 국가들이 이제 막 히토류 광산을 개발하는 단계인데 반해 중국은 일찍부터 히토류 광산을 개발해 많은 양을 채굴했기 때문에 현재 히토류 산업에서 중국의 영향력은 막대합니다. 이 점을 중국은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으며 적극적으로 이용하고 있죠. 실제로 중국은 영토 분쟁에 놓여있는 일본을 압박하는 무기로 히토류를 사용한 전적이 있습니다. 먹고 살기 위해 IT 제품 수출을 해야 하는 일본은 중국의 요구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죠. 한국이나 미국을 포함한 주요 선진국들도 예외는 아닌데요. 특히 전기차 사업에 있어 상당한 히토류를 확보해야 하는 과제에 놓인 한국 기업들은 곤란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히토류의 중요성을 깨닫고 뒤늦게 중국 대신 히토류를 수급받을 수 있는 국가를 다급하게 찾았죠. 아르헨티나를 포함한 여러 히토류 보유 국가의 히토류 수입을 문의했으나 다른 국가들 역시 사정은 매한가지였습니다. 첨단 산업을 육성하려는 다른 국가들은 중국의 선례를 따라 히토류 광산 통제는 물론 수출 물량에도 제한을 가하면서 한국은 히토류를 안정적으로 공급받기가 어려운 상황에 놓였습니다. 이렇게 곤란한 상황에 놓여있는 한국이었지만 뜻밖의 장소에서 그 해결책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한국과 알게 모르게 역사적으로, 경제적으로 엮여있는 베트남이 히토류 문제에 있어 해결의 열쇠를 쥐고 있었던 것이죠. 베트남은 최근 한국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설정했습니다. 베트남 외교 관계 중 최고 단계에 해당하는 지위로 한국 외에 이 단계에 해당하는 국가는 중국, 러시아, 인도밖에 없습니다. 이 과정에서 베트남이 한국에게 히토류와 관련한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모색해 도움을 주겠다고 한 것입니다. 핵심 광물 공급망 협력 양해각서에 서명하면서 한국을 히토류 개발의 주요 파트너로 선정한 것이죠. 사실 베트남은 히토류 매장량에 있어 중국에 이어 세계 두 번째에 해당하는 국가입니다. 약 2,200만 톤에 해당하는 히토류가 묻혀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문제는 중국과 달리 매장량에 비해 생산량이 낮다는 점입니다. 중국이 매년 140만 톤의 히토류를 생산하는 것에 비해 베트남은 연간 1,000톤의 히토류 생산에 그치고 있습니다. 이는 베트남이 기술적인 한계에 봉착해 있기 때문입니다. 히토류를 캐는 것 자체는 낮은 기술 수준에서도 가능하나 이를 정제해서 고순도 광물로 재련하는 것은 높은 기술 수준이 필요하죠. 베트남 내에 있는 자국 기업들 중 그 어느 누구도 그런 고난이도의 재련 기술을 가지고 있지 않으니 외부 기업을 찾는 것입니다. 그리고 베트남은 그 외부 기업들 가운데서도 한국 기업을 점 찍었습니다. 한국 정부와 협력을 요청한 것은 한국 기업의 기술을 끌어들여
히토류 생산을 늘리고 히토류 순도를 높이겠다는 계산인 것입니다. 실제로 최근 충청북도는 베트남에서 히토류를 들여와 히토류 가공을 하기로 협약을 맺었는데요. 옌바이성에서 히토류 광산을 개발, 여기서 매년 생산되는 1000에서 2000톤의 히토류를 한국이 수입해 이를 가공하기로 한 것이죠. 그런데 왜 베트남이 하필 한국을 끌어들인 것일까요? 베트남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꼭 한국이 최우선 파트너일 필요는 없습니다. 중국과 협력해 비싼 값에 히토류를 넘기면 오히려 이득일 수도 있습니다. 기술력에 있어서도 중국이 다년간 히토류 개발 노하우를 가지고 있기에 베트남 히토류 광산에 있어서 중국 기업을 끌어들여도 됩니다. 지리적인 위치도 중국이 더 가깝기에 베트남이 한국을 최우선 대상자로 지정할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설사 한국이 아니더라도 미국이나 호주 등 선진국에서 히토류 개발을 지원하고 막대한 투자를 약속한다면 베트남 입장에서 나쁠 것이 없죠. 그런데도 베트남은 다른 국가를 제치고 한국을 선택했습니다. 여기에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데요. 바로 한국이 베트남 국민들의 생명줄을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베트남을 비롯한 동남아시아는 이례적인 폭염을 겪고 있습니다. 베트남의 기온은 44.2도를 기록하며 사상 최고치를 찍었는데요. 전문가들은 엘니뇨 현상을 폭염의 원인으로 꼽았습니다. 우기가 시작되는 4월부터 5월 사이가 더운 것이 일반적인 베트남한테도 이번 더위는 이례적이라고 평가할 정도인데요. 베트남 전 지역이 40도를 넘었기 때문입니다. 덕분에 베트남인들은 목마름을 해결해주는 강물이 빠르게 마르며 물값이 천정부지로 치솟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게다가 중국의 메콩강 댐 건설로 인해 과거에 비해 주요 강줄기의 수량 자체가 줄어든 것도 베트남에게 큰 문제였죠. 동남아의 젖줄로 불리는 메콩강은 티베트에서 발원해 베트남, 태국, 미얀마, 라오스, 캄보디아 등 주요 동남아 국가를 모두 거쳐 남중국해로 흘러가는 강입니다. 이 설명으로 쉽게 예상할 수 있겠지만 동남아시아 국민들의 상당수는 이 강물에 생활을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국이 메콩강 상류 지역에 댐을 잇따라 건설하면서 메콩강 하류 지역 국가의 영향력을 행사하기 시작했습니다. 물을 볼모로 삼아 동남아시아 국가를 협박하기 시작한 것이죠. 환경 전문가 차이나롱 세타추와 박사에 따르면 메콩강 지류까지 포함해 어획량이 중국의 댐 건설 이후로 무려 70% 이상 줄었다는 결과를 보고하기도 했습니다. 메콩강을 중심으로 물을 마시거나 음식을 마련하던 이들은 하루아침에 중국의 허락이 없으면 말 그대로 살 수가 없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게다가 이미 국제수자원협회에서 베트남을 물 부족 국가로 분류했을 만큼 그렇잖아도 베트남 자체가 수자원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 국가입니다. 외부의 영향과 내부의 관리 부실로 베트남은 언제나 물 부족 공포에 시달리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런 베트남에게 도움을 준 것이 바로 대한민국이었는데요. 수십 년간 안정적으로 수자원을 관리하고 깨끗한 물을 대도시 서울의 문제 없이 공급해온 한국은 수자원 관리 노하우에 있어 세계 그 어느 국가보다 뛰어난 나라입니다. 한국은 이 경험을 10분 살려 베트남 물 관리 사업에 뛰어들었는데요. 베트남이 진행하는 워터 프로젝트에서 한국은 베트남 스마트 물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에 선정되었으며 이를 지금까지 성공적으로 운영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빗물 식수화 시스템을 베트남에 전수하기도 했습니다. 국회 물관리연구회와 서울대학교는 물밑 위생적정기술센터를 설립해 빗물 재활용 기술 전수는 물론 빗물 이용이 어려운 낙후 지역에 RFD를 설치하는 사업을 벌인 바 있습니다. 덕분에 식수를 얻기 힘든 베트남 내 일부 지역에서도 물을 쉽게 구할 수 있게 되면서 한국의 수자원 관리 노하우는 베트남 일대에서 널리 인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민간 기업인 삼성 엔지니어링도 물관리 노하우를 무기로 삼아 베트남 수처리 업체인 DMP 워트를 인수하고 본격적으로 베트남 수자원 사업에 뛰어들면서 베트남인들의 목마름을 해결하는 데 앞장서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이 손을 댄 곳에서는 맑고 시원한 물을 마실 수 있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베트남 수자원 시장에서 한국의 영향력은 상당히 커졌습니다. 만약 한국이 물 시장에서 철수한다면 안정적으로 수자원을 관리해줄 국가를 다시 찾아내야 하는 상황. 베트남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한국에게 절대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입니다. 그렇기에 베트남이 먼저 한국에게 가장 필요한 히토류 문제에 있어 해결사로 나선 것입니다. 중국보다 한국을 더 우선시한 것에는 이유가 있었던 것이죠. 일견 한국에게 좋은 소식이지만 그래도 한국은 베트남이 언제든지 배신할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는데요.
코로나 사태가 터지고 난 뒤 한국 기업들에게 비용을 전가하고 불합리한 조치를 취했던 것을 생각해보면 언제든지 베트남은 딴소리를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베트남을 꽉 잡고 있어도 방심해선 안 된다는 이야기인데요. 히토류를 안정적으로 확보한 대한민국이 현명하게 베트남과의 관계를 유지하면서 이득을 취할 수 있기를 기원해 보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다른 이야기도 궁금하시면 구독을 눌러주세요.